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대한민국의 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죠. 제가 검사가 된 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였어요. 전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 오빠, 큰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거의 온 가족이 법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의 일환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법대에 지원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그런 목표를 의심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전 남들 다 한 번씩은 겪는 사춘기도 방황도 겪지 않고 마치 내 검사가 될 때까지 그저 앞만 보고 달랐죠. 제 진로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뒤늦은 사춘기, 아니 오춘기가 온 것 같았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일을 오래 하긴 어렵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러면서도 이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그런 잘 곁에서 돌봐준 건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인데요. 제 이런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주겠다며 참답고 제 선택을 기다려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타이밍에 제가 검사가 된 게 신이 주신 기회이자 제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운명적으로 검사로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된 것이었죠. 불과 몇 개월 전 겪었던 그 사건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맡게 되었어요. 전직 판사가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데다가 폭력 사건까지 저질렀던 사건이었죠. 현실적으로 전직 판사의 사건은 이래저래 머리가 터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매일같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건도 물론 많았고요. 제가 그렇게 바쁘다 보니 하루는 남편이 야참으로 먹을 만한 음식을 들고 사무실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바쁜 일이 간혹 한 번씩 있다 보니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와 사무실 식구들을 위해 음식거리를 사오곤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야식을 먹으며 한숨 돌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따로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사실 성공한 벤처 사업 대표예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멋있는 사람이죠. 처음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은 사실 남편 본인이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왼쪽 시력의 80~90%를 잃은 상태로 사실상 왼쪽 눈은 안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남편은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언제나 일에 열정적이었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본인도 굉장히 바쁠 시기였는데도 절 챙기러 와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죠. 당신 많이 피곤하지? 한동안 좀 덜 바쁜 것 같더니 또 무슨 큰 사건이 하나 터졌나 보네. 일이 얼굴 보기 힘들어서야 원. 나보다 당신이 더 피곤하겠지. 당신이야말로 요즘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잖아. 나야 대표니까 정 힘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다들 몇 날 며칠 동안 제때 퇴근도 못하는 거야. 내용이야 뻔한데 문제는 기소당한 사람이 전직 판사라 좀 껄끄럽게 됐어. 김땡땡 판사라고 한때는 좀 유명했던 양반이긴 한데 당시에도 안 좋은 얘기들로 유명했어서
뭐? 김땡땡 판사? 혹시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야? 아, 맞아. 당신 어렸을 때 살았다던 그 지역 판사였을 거야. 근데 왜? 당신이 그 양반을 어떻게 알아? 남편은 그저 어쩌다 알게 되었다며 대답을 흐렸지만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사람이 예전 명성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가족 동료들에게 전부 외만당하고 나서야 이렇게 죗값 받게 되었다며 짤막한 상황을 전달해주자 남편의 얼굴은 더더욱 미묘한 표정으로 굳어졌죠. 웬만하면 저한테 비밀이 없는 사람인데 평소답지 않게 입을 굳게 다무니 저도 더는 캐묻지 않았지만 한동안 남편의 그 표정은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왜 그 전직 판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왜 그 이름을 듣고 그런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로요.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가, 이번에 우리 가게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내가 이런 건 처음 해봐서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가게 처음 오픈할 때도 용준이가 다 알아서 해줬지 내가 한 건 없었잖니. 가게를 넘기시다뇨? 어머님, 그럼 다른 곳에서 장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일단 차차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일단은 좀 가진 것 중에 팔 건 좀 팔고 지금 가게는 좀 최대한 빨리 접고 싶은데. 왜요? 장사 계속 잘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하셨던 것 같은데 단골도 많으시잖아요. 장사가 잘 되기는 무슨. 아니야. 영 안 돼서 접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기 민망하지만 너 모아둔 돈 좀 있니? 남편한테는 얘기해 보셨어요? 아유, 용준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어. 내 부탁하마.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갚을 테니 일단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다오. 갑자기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남편한테까지 비밀로 하시고. 제가 재차 물어보아도 시어머니는 한사코 아무 일이 없다며 말을 아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치미를 잡아떼실수록 저는 이 일이 예산일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고 자란 동네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상당하셔서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셨고 손님도 항상 많았거든요. 오래된 단골도 넘칠 만큼 장사를 잘해오시던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기 반년 전쯤에 제가 회사 동료들과 방문했을 때도 늦은 시간까지 손님이 꽉 차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며 가게를 접고 또 급장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니 누가 들어도 수상한 상황이지 않나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한테도 알리지 않다뇨. 저는 일단 그날 급한 일만 처리한 뒤 빠르게 퇴근을 했고 곧장 시어머니께로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했는데 희한하게도 분위기가 평소 같지가 않더라고요. 덕쪽 구석에는 소주병인지 사이다병인지 모를 유리병도 깨져 있었고 실내 흡연이 금지된 식당 안에 제 딸이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 말이에요. 게다가 손님들을 위해 마련한 커다란 TV는 화면에 금이가 있었죠. 가게 오픈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도 끄고 문도 열지 않고 있던 시어머니는 절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온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간의 일을 털어놓으셨죠. 올 봄쯤 됐을 때부터 가게에 자꾸만 양아치 같은 놈 하나가 들어오더구나. 처음 며칠은 험악한 인상에 머리도 일지는 안 감은 행색으로
혼자 와서 밥을 먹길래 무슨 노식자인 줄 알았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범죄자라고 하더라. 무슨 죄를 짓고 거기 들어간지 모르겠다만. 범죄자가 들어왔다고요? 하긴 그땐 전과자 신분이었겠네요. 그런데요? 근데 그놈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행색을 갖추고 시 패거리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처음엔 2~3명 데리고 들어오던 게 나중엔 6~7까지 늘어나더구나. 나야 범죄자든 나라님이든 음식만 곱게 먹고 나가면 별 상관없다만 이놈들이 내 가게를 아예 지들 아지트로 삼으니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다 내쫓고 이젠 오래된 단골 손님도 들어오질 않아. 내 지난 몇 달 동안 가게 유지비만큼도 못 벌었다. 세상에, 그럼 오픈 시간부터 와서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놈들이 먹는 게 매출의 전부셨어요? 지들 먹은 거 값이라도 제대로 치르면 다행이지. 백날 첫날 냉장고가 지 것들인 것 마냥 술을 괴짝으로 처먹고 돈도 안 내고 가버리니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진상 손님들을 봐오고 상대해왔지만 이것들은 정말 안 될 놈들이다. 잘못 건드렸다간 법이고 뭐고 사람 해칠 놈들이야. 그러니 용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게야.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빨리 여길 아예 정리해버리는 게 최선일 것 같구나. 좀 도와다오. 어머님, 그럼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검사인데 뭐가 무서우시다고요. 당장 금전적인 부분들도 바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유, 그러지 말어. 네가 이번에 도와준 금액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 그냥 넘어가자. 응? 그런데 딱 봐도 문신의 우락부락한 얼굴에 깡패 그 자체야. 너 가뜩이나 일 때문에 험한 사람들한테 얼굴 낙인 찍혔는데 또 이런 못된 놈들한테 알려주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저한테 알리셔야 해요. 남편한테도요. 이렇게 피해가 커지기 전에요. 내가 너희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입이 안 떨어지던구나. 어머니가 섣불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망설이신 것도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홀몸으로 남편을 키우시느라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마땅한 집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나마 운 좋게 가까운 보육원에 남편을 맡길 수 있어서 남편과 따로 떨어져 지내셨다고 해요. 당시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하셨기에 남편을 만나러 오는 날이 한 달에 1~2번 정도로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20년 가까이 돈을 모아서 남편이 군대 다녀온 뒤로는 2사람이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고를 알기에 남편도 돈을 벌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차려드린 거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못해준 게 많다며 마음을 쓰시는 거였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도 전 의견을 굽힐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 다음에도 안 하시면 남편은 더 마음에 안 좋을 거라고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든 저는 가게 CCTV 영상부터 USB에 저장했고 시어머니께 제가 도와드릴 테니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차근히 준비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불안해하는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안심시켜드리곤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집에 들고 왔죠. 그리고 다음날 마침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미 CCTV 영상을 전부 보고 사건 경위를 다 정리한 상태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일주일 내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의 엄청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나랑 동기였던 영서 알지? 재작년에 변호사 사무실 차렸잖아. 영서한테 맡기면 잘해줄 거야. 영상 살펴보니까 아주 악질인 놈들이더라고. 매일 같이 오는 애들은 4명 정도고 나머지 2~3명은 그때그때 다른 놈들 데리고 오던데. 다들 돼지들인데다가 가게가 좁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봐. 알겠으니까 일단 영상부터 보여줘. 나도 그 인간들 면상 좀 보자. 영상을 틀어주자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보다가 벼랑간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사람을 뚫어져라 의시하더군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범인이었죠. 그런데 한참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담배를 피고 들어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래도 저도 검사인지라 눈썰미도 감도 살아있다 보니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시어머니께 일어난 일만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CCTV 속 그 남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거의 30분이 다 지나서야 들어왔고 전 낮은 목소리로 아는 사람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는 제 말에 기나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남편이 막 고등학생이 되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니며 항상 어른이 되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보육원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재수라는 건 꿈도 못 꿨고 대학을 안 나오고 성공할 방법은 너무 리스크가 컸고 애매하게 공부를 잘했다간 대학 등록금도 못 내는 처지에 놓일 수 있었기에 남편은 걸어다니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웠고 밥을 먹으면서도 공식을 암기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눈 뜨고 잠들 때까지 교과서와 물려받은 문제집에만 코를 박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공부벌레로 유명했고 명성에 걸맞게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생이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등장부터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아빠가 판사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잘난 전학생은 첫 등교를 하자마자 하필이면 같은 반이었던 남편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야, 네가 이 학교 1등이야? 어? 뭐 그런 셈이지. 잘 됐네. 그럼 이 숙제부터 좀 해봐. 뭐? 내가 왜? 이번 학교에서 성적 안 나오면 내가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해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전학생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 학급 폭력을 저지르다가 남편이 사는 동네로 온 거였고 말썽을 피울 때마다 집에서 아주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동네인데다 학생들도 순진했던 그곳에서 학생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학생은 남편에게 숙제만 시킨 것이 아니라 필기한 노트까지 전부 가져갔고 심지어 시험을 볼 때 컨닝까지 강요했다고 해요. 남편은 당연히 처음엔 거부했죠. 그러나 남편은 거부할 때마다 전학생은 사정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보다 못한 남편의 친구가 남편에게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대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 임마. 네 머리로 전교 2등 한다고 대학 못 가겠냐? 전학생 전교 1등 시켜주고 네가 2등 하면 되잖아. 그러면 현수 넌 네가 항상 전교 2등이었잖아. 가지거. 나도 3등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 지금 성적이 중요하냐? 네 몸을 좀 봐라. 결국 친구의 설득에
남편은 고분고분하게 전학생의 요구에 따랐고 전학생은 정말로 전교 1등까지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전교 2등쯤 될 줄 알았던 남편의 성적이 전교 꼴등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 과목이 0점 처리가 된 것이었죠. 남편이 깜짝 놀라 교무실로 가서 따지니 선생은 누군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다면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세게 항의를 했죠. 제가 혼자 그런 짓을 저질렀겠어요? 저 하던 대로만 하면 늘 그래왔듯 성적 잘 받을 애인 거 아시잖아요. 김지영 걔가 맨날 때리고 협박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그럼 이따 확인해보마.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하더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조례 시간에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학생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 김지환, 네가 조영준한테 커닝하라고 시켰어? 네? 아니요. 제가 왜요? 들었지? 아니래잖아. 조례 끝이다. 하교해라.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판사 아들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동시에 어른이 되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욕심이 커지게 되었다고 해요. 반면 전학생은 심기가 많이 불편했는지 조례 시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을 끌고 가서 엄청나게 분풀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왼쪽 눈을 크게 다치게 된 거였어요. 가까웠던 몇몇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보긴 했지만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봤자 병원비만큼 모일 수는 없었죠. 결국 급한 응급처치만 받을 수밖에 없던 남편은 그렇게 왼쪽 시력의 대부분을 잃게 된 거였죠. 당시 한 달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했던 시어머니께는 차마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성덕도 성덕이지만 한쪽 눈까지 다치니 심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 학기 내내 성적이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학생은 전교 2등은 3등이기까지 같은 걸 요구하며 계속 전교 1등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끝난 뒤 훌쩍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해외로 나가버리다니 애초부터 전학생에게 학교 성적은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을 테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죠. 대학이야. 조금만 이름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었을 테니까요. 반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인생은 그야말로 암흑 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도 겨우 하고 대학은커녕 당장 지낼 곳부터 찾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만 18세가 넘어가면서 보육원에서 나와야 했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당시 모으고 있던 돈이었던 500만 원을 주긴 했지만 그걸로는 한두 달밖에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지냈다고 해요. 그 안에서 한참 방황하다가 지금의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그때부터 필요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죠. 그럼 설마 지금 이 CCTV 영상에 그때 그 전학생이 있어? 예, 진상직 주도하는 이 새끼 있지. 얘가 걔야. 김지원. 세상에. 아니 그렇게 성덕도 챙기고 유학까지 다녀왔으면서 어떻게 전과자 신분이 될 수 있지? 모르지. 근데 걔 아버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며. 당신이 최근에 계속 보던 사건, 그 김땡땡 판사가 얘 아버지야. 아,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의 영 끊고 산다는 건 알고 있었어. 아,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저는 남편과 연애 3년, 결혼 3년, 총 6년 동안 만나면서도 이렇게 깊은 과거사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한쪽 눈이 불편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두운 이야기가 원인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남편은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던 그 사람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시어머니까지 심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했죠. 그래서 저에게 경찰서에 본인도 같이 가겠다며 그 인간을 벌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인간뿐만 아니라 CCTV 속에는 남편이 아는 얼굴이 몇 더 있다면서요. 다른 일행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동네에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애들이었는데 힘이 센 전학생이 온 뒤로 전학생 옆에 찰싹부터 보안 노릇을 자처했었다고 해요. 물론 저도 이 일로 엄청나게 화가 난 건 사실이었어요. 그 범죄자 놈이 사실상 제 가족 전부를 건드린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가뜩이나 그 인간의 아버지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며 감정이 가라앉고 머리가 차가워지자 오히려 제가 검사라서 그 인간의 아버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시어머니 가게에서 벌인 일로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역시 그 사이 이성을 되찾았는지 제 말에 동의했고 자신이 연락하고 지내던 딱 2명의 동창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라며 항상 나란히 전교 1, 2, 3등을 해오던 삼총사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양아치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과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이기도 했고요. 저 역시 그분들이 결혼식에도 오고 가끔씩 남편과 함께 얼굴도 봤기에 안면이 있었어요. 전교 2등이었던 친구는 대형 카페를 운영 중이었고 전교 3등이었던 친구는 대기업 IT 부서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소식을 들은 두 친구는 남편만큼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희 4사람은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잊고 살았던, 아니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그 대먹지 못한 인간을 굴려줄까 고심하다가 전교 2등 친구가 입을 열었죠. 이번 동창회 있잖아. 그걸 우리 카페에서 하자. 왜? 동창회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도 안 나가니까 나한텐 이제 연락도 안 와. 지금 얘기 종합해보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사기를 치고 다닌다. 고등학교 때 시용 들던 애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이거잖아. 그럼 김지양 걔가 동창회를 안 오겠어? 당연히 누구 하나 등쳐먹으러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에서 지내는 거 아니야. 일리가 있긴 하네. 하지만 이미 몇 명은 만났을지도 몰라. 제 아버지도 지금 나락가게 생겼는데 걔와 기댈 곳이 없을 거 아니야. 기댈 곳 있고 잘 나가는 애가 옛날 동네 와서 굴목대장 노릇하고 있겠어? 그날 아예 판을 짜서 부르고 한 번에 터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얘 똘마니들은 그래도 몇 번 동창회 왔었으니까 이번에 연락하면 무조건 나올 거야. 친구분의 말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4사람은 저희가 가진 모득 재력과 인맥 2대를 써서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카페 공간을 무료로 대준다는 연락에 동창들은 좋다고 장소를 남편 친구의 카페로 정했고 당일날이 되자 3, 4, 5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야, 카페 엄청 크다. 건수 너 이 자식 한동안 연락 안 되더니 그새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이거 네 건물이야? 이거 이 뒤에 거 그 뒤에 거까지. 새끼 부럽다. 조용준? 설마 조용준도 왔어? 저는 일하는 사람인 척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이 있는 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창들은 하나같이 제 남편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잘 나가는 벤처 사업 대표가 되었다는 소식에
너라면 그럴 줄 알았어. 뭐래도 성공해 있을 줄 알았다. 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는 모습도 봤고요. 자리가 어느 정도 찼을 무렵 저희가 예상한 대로 주인공이 나타나더군요. 바로 그 전학생 김지환 말입니다. 저는 CCTV 영상과 몇몇 사진으로만 봐서 실제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였는데 실제로 보니 관상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쁜 인간이었어요. 덩치만 크지 직업상 실제로 위험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던 제 눈에는 무슨 대단한 조직폭력배는커녕 지기 한참 나쁜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걸치고 있는 옷이며 신발, 옆구리에 낀 카우치까지 전부 명품이었음에도 그 전부가 하나도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촌스럽게 그지없었어요. 돈 많은 집안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싼 티가 났죠. 게다가 눈빛은 탁하고 이도 샛노란 게 가까이 가면 담배 쩐내가 날 것 같은 외모였어요. 제가 그전까지 봐왔던 양아치 중에서도 외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이었죠. 그 양아치 놈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껄렁거리며 자기 부하 노릇을 하는 3명의 다른 남자들과 지들끼리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렸습니다. 동창들은 그들 무리를 발견하자마자 하나같이 표정이 굳으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두워지더군요. 속닥거리는 말을 들으니 대체 누가 쟤들을 부른 거냐며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김지아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안쪽 테이블에 있던 남편과 두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정규 2등한테 바로 말을 걸더군요. 어이 현수, 오랜만이다. 너 성공했구나. 여기 장소 네가 제공했다며. 여기 네 카페야? 대카페니까 불렀지. 그럼. 근데 왜 이렇게 친한 척을 해?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냐? 하, 20년 만에 만난 동창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냐? 어? 들어오면서 건물 보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너 돈 엄청 벌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겁대가리를 상시한 거면 뭐 내가 좀 봐주지. 네가 뭐 전교 2등이었나 3등이었나 하지 않았나? 아, 짱구가 좋으니까 확실히 돈을 잘 버네. 근데 카페 앞에서 차는 뭐냐? 설마 저거 파란 거 네 차냐? 그래, 내 차 맞아. 그게 뭐? 아, 차. 돈도 많이 버는 새끼가 아유 국산차가 뭐냐 국산차가. 사장이요. 사회적 위치에 딱 맞는 차를 타야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외제차로 한 대 기깔나게 뽑아줘? 안 그래도 지금 너한테 딱 어울릴 만한 차가 있긴 한데. 근데 이 새끼가 아까부터 사람이 말하는데 무슨 매너가 있다고야. 말하는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이젠 대꾸도 안 하네. 노골적으로 본인을 무시하자 갑자기 김지아는 곁에 있던 빈 의자를 걷어차고 일어나더군요. 그제까지 숨겨두고 있던 양아치 본색을 드러내려고 한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전교 2등은 눈썹만 치켜 올릴 뿐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았고 그때 저희 남편이 끼어들어 아는 체를 했어요. 야, 이거 섭섭하네. 김지아 너는 현수만 기억하고 왜 나는 기억 못하냐? 나랑의 인연이 훨씬 더 깊고 복잡하지 않았냐? 너야말로 나는 본치도 안 하네. 그제서야 김지아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머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중 남편을 보고는 한참을 눈을 가늘게 뜨다가 데리고 들어왔던 똘마니 중 하나가 아, 조용준! 이라고 한마디 외치자 그제야 생각이 난 듯 아, 고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에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몸을 숨기고 있던 카운터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 양아치 때문에 인생 자체가 구렁텅이에 빠져 영영 못 나올 뻔했는데 그 썩을 놈은 누가 말해줘야 생각이 났을 정도로 잊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났죠. 남편과 친구들 역시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그 양아치 놈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더군요. 아니 이게 누구냐? 정교 꼴등 아니야? 아하하. 야, 너도 뭐 나이 먹고 오려 헌칠해졌다. 완전 못 알아볼 뻔했네. 전에는 비리비리했던 놈이. 너도 못 알아보겠는데 뭘. 옛날에는 그래도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 나긴 하더만. 지금은 전혀 그런 티는 안 난다야. 원래 너희 집 잘 살지 않았었냐? 남편의 빈정거림을 한 번에 알아들은 그 양아치 놈은 표정이 곧바로 험악해지더군요. 다른 동창들은 남편과 그 양아치가 말싸움이 붙자 모두 숨을 죽이고 이쪽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넓은 카페 안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죠. 그놈은 시어머니 가게에서처럼 진상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건지 남편을 한참 노려보다가 억지로 표정을 풀고 성질을 죽이더군요. 놈의 목적은 동창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최대한 큰 돈을 뺏는 것인 듯 했어요. 새끼 많이 컸네. 옛날에는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고아였던 것 같은데. 대가리 좀 컸다고 이렇게 말대꾸를 다 하네. 하긴 옛날에도 너는 구분구분한 맛은 없었지. 근데 왜 갑자기 시비를 걸어오고 지랄이야. 왜? 너도 차 좋은 거 한 대 뽑고 싶어서 그러냐? 근데 고아 주제에 네가 전차 뽑을 능력은 되고? 주체에. 난 돈 안 되는 것들은 취급 안 하는데. 내가 왜 고아야. 난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잘만 살고 있어. 네가 고등학교 때 날 그렇게 짓밟았어도 다 이겨내고 번듯하게 가족들 책임지며 살고 있다고. 너야말로 평생 부모 덕 볼 줄만 아는 놈이 양심이 있으면 어르신 공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주인의 곱창. 거기 사장님이 너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장사도 못하게 진상을 피냐고. 뭐? 주인의 곱창?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네가 그걸 어떻게 해? 그 가게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하는 가게다. 네 놈이 하도 장사도 못하게 진상 피던 바로 그 가게 말이야. 뭐라고? 하하하. 그 다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말하는 거야? 난 또 하도 기세 좋게 대들길래 뭐 돈이라도 잘 버는 줄 알았네. 공부도 전교 꼴등에 인생도 그냥 밑바닥이었잖아. 근데 뭘 믿고 나한테 대들어? 어? 이 새끼가 옛날처럼 또 맞아볼래? 그 양아치 인간이 윽박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남편이 앉은 의자를 발로 차고 협박할 때 남편도 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카운터에 있던 차를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들어오시라고 해. 저는 곧장 미리 연락해두었던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따로 고용한 경호원들까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동창회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김지한 똘마니들은 처음 겪어보는 일인지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했고 유일하게 정거박 화려했던 김지한만이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했으나 경호원들에게 수족이 잡히고 말았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김지한에게 한 형사가 다가가서 머리를 팍팍 내리쳤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네? 내가 이거 출소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이러고 살 줄 알았다. 네가 쿵법이 적잖이 그리운가 보구나. 아주 기떨어지겠네 아주. 좀 조용히 하라고. 괜찮아요 형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넌 또 뭐야? 뭔데 기집애가.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양아치놈의 뺨따구를 시원하게 올려쳐버렸어요. 양아치놈은 그대로 고개가 돌아가면서 입을 다물었죠. 뭐긴 뭐야? 조영준이 아니지. 아니 그 전에 검사다 이놈아. 내가 네 사건은 친히 제대로 맡아줄 테니 이번에 감방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 생각해라. 알겠냐? 제 말에 그 양아치놈은 저승사자라도 만난 양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친구들이 이쪽으로 다가왔죠. 그들을 본 김지아는 그야말로 겁에 질린 양처럼 바들바들 떨더군요.
남편과 친구들은 그 못된 놈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어요. 남편은 꼼짝 못하고 참개옥을 당한 그 양아치 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천하의 김재환이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 어디 한 번 더 그 잘난 새치어 좀 놀려보시지. 뭐? 고아. 너야말로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냐? 아버지가 뭐야? 같이 어울려 다니던 못된 것들한테도 버림받아서 감방이나 오가고 돈도 탈탈 털린 거 알아.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너희 아버지 아주 비 오는 날 먼지 한 톨도 안 나올 만큼 털고 있으니까 너도 기대해라. 이 나이까지 이런 시답지 않은 일진놀이가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니. 진짜 안쓰러울 만큼 멍청한 새끼다. 아유, 넌 평생 이 사회랑 격리돼서 감방에서 느리고 그냥. 남편의 악이 받친 소리에 양아치 놈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저 창백하게 질려있기만 했어요. 형사들이 그런 김지한을 그대로 끌고 갔고 아수라장이 됐던 카페 안은 나머지 동창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죠. 다들 깡패같이 굴던 김지한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인 저희 남편과 친구들을 향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야, 목욕도 주방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가 다 봤어. 김지한이 너 폭행하려는 거. 속이 다 시원하네. 역시 머리 좋은 것들은 참개옥하는 방법도 다르다니까. 야, 멋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서서 너희 편에 서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다 큰 성인이고 너희가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든 줄게. 연락해라. 야, 내가 아는 친구 중에도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줄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만 해. 야, 용진이 와이프니 검사신데 그게 필요하겠냐? 그러지 말고 너희 우리 가게 한번 와라. 내가 너희한테는 한우 무한리필로 쏠 테니까. 야, 재수씨도 멋있었어요. 너무요. 동창들의 칭찬이 커질수록 한순간에 낙동과 로리알 신세가 되어 남아있던 김지한의 부하 3명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우와 열기가 가라앉자 그런 그들에게 수십 개의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안에 있던 모두가 학창시절 그 패거리에게 당했던 피해자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살기 어린 동창들의 눈빛을 느꼈는지 뒷걸음치려던 새 일당은 아직 남아있던 저희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도망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남편의 친구인 카페 주인이 얘들아, 테이블이랑 의자만 잘 지켜줘라 라고 말한과 동시에 동창들은 그 3명의 논팽이에게 달려들어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을 전부 대갚아 주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친구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챙겨주려 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콧방귀만 꼈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나쁜 놈들은 본인들의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남편의 동창들은 전보다 더 끈끈하게 우정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동창분 가게에서 한우를 얻어먹었을 정도로요. 동창의 날이 오기 전까지 남편의 친구들과 제가 열심히 모았던 김재환의 출소 이후 각종 폭력, 사기, 절도 행각들의 증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고 이미 징역 잠깐만 4건이 있었던 김재환은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받고 또다시 감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들의 이러한 범죄 행각들의 증거를 없애라고 더한 짓들을 해왔던 아버지 김땡땡도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답니다. 누가 부자지간아니랄까봐 둘이서 아주 생양아치 같은 범죄만 저지르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저는 몇 개월에 걸쳐 모든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한 뒤 그제서야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 못돼 처먹은 김씨 부자에게 콩밥을 먹인 것이 검사로서 제 사망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간혹 자문을 구하러 오는 후배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집에서 쉬면서 살림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큰 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고 좀 더 넓은 가게를 차리게 되셔서
새 곱창집을도 자주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과거 남편이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한 줄 까맣게 모르고 계셨다가 그때 일로 알게 되시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께 자신은 과거를 딛고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며 위로를 해드려서 겨우 진정을 하셨죠. 저에게도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전보다도 더 저를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쉬는 날이 많아져서일까요? 저희 부부에게는 얼마 전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어요. 험한 일들이 전부 지나간 뒤에 찾아온 아기 천사라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 벌써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눈에 훤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될 저희 아기는 아빠를 닮아서 선하고 용기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래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